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업 경영의 관리 과정 활동 중에서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계획화 활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업 경영 그 순서를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계획을 하고 계획화,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조직화, 그 다음에 이거를 리딩을 하고 지휘화, 마지막에 피드백을 하면서 가져가는 통제화,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큰 그림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계획화를 지난 시간까지 한번 알아본 거예요. 계획화는 모든 거에 대한 시작이지, 계획이 있어야지, 문제성을 발견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만약에 내가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라고 주어진다면 나를 가는데,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하라고 하는 게 첫 단추를 끼우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본인을 볼 수 있는 수학 분석 기법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경쟁 업체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략적 계획화 포터의 본원적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소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기존 업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구매자, 그 다음에 공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진입자고요. 그다음에 대체 상품, 서비스와의 관계, 이렇게 한 5가지 측면에서는 경쟁 구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 계획을 위해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원가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지를 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술적 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나눠가지고 큰 전략이 있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전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민츠버그의 우발적 전략, 그래서 다 통제되어 있는 전략이 아니고요. 갑작스 현장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내고서 우발적인 생각을 만들어야지만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계획 수립의 8단계다라고 해가지고요. 환경을 예측하고, 조직의 사명을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조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안을 개발해서 계획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피드백하는 이런 8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계획화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뭔가 피드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 목표라고 하는 건 MBO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시간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도전적이면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일을 해 나가는데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틀립니다. CEO는 굉장히 최고 경영자는요, 굉장히 전략적인 의사결정, 큰 결정을 할 거고요.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고,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네 개의 매트릭스를 잡았었죠. 급한 거, 그다음에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4개의 매트릭스를 잡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급하면서도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제일 급하지도 않은 것들 제일 나중에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선택이거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인가 급한 것인가를 의문을 던져가지고 이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혼자, 관리자, CEO,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럿한테 물어보고, 다수결 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장점으로 봤을 때는 많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사고기 많은 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인 의사결정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획화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인 지금부터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직화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야기를 한번 경영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이 대통령 권한도 바꾼다. 닷컴 붕괴가 시작되던 199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 학생이던 레리 페이지가 페이지 랭크라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주위에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이 기술은 세계를 사이버 공간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에 제2 황금기를 안겨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인구의 80%, 전 세계 인구의 63%가 애용하는 구글이 단순한 검색 사이트를 넘어 세계 지식 유통의 핵으로 자리 잡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미래 5년이 지난 10년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직원이 2만 명에 달하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인터넷 기술이 대통령 권한까지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구글 지금 현존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불과 10년 만에 그런데 미국인의 80%, 세계의 63%가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엔진, 검색 엔진이 됐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검색 엔진이 아니죠.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좀 위험할 것 같아. 왜? 뭐가 위험할 것 같아? 구글의 조직 문화가 리스크에 당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약간 이거 위험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는 거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경영의 일선에 가가지고 진행을 하면서도요, 정말로 이 조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모여 있지만 어느 조직 구조를 가져가고요, 누구한테 어떤 임무를 맡기고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화라고 하는 거, 물론 계획화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획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아요. 하지만 계획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멋진, 그 적당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조직의 기능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자, 조직 기능의 의의와 성격. 자, 조직화, 조직의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과업, 구성원, 권한, 책임 사이에 적절한 분업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고 해. 그럼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이 부서별로 재원, 뭐 금전적인 재원이 되든 뭐 인원적인 재원이 되든 어떻게 구성을 해줄 거고, 권한은 어떻게 해줄 거고, 서로 간의 연관관계, 인과관계는 어떤 식으로 플로우대로 가게 되는 건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여기서 부서의 상하, 개인의 상하 관계, 유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조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화의 과정에서는 조직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의 결정, 과업 배분 방법, 과업의 이행자의 결정, 과업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 배분, 보고 체계, 의사결정, 구조 결정, 그리고 조직 구조 결정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조직화와 기타 경영관리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계획화를 하고요, 조직화를 하고 지휘한 다음에 통제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화, 방향을 결정하고요, 조직화,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데 업무 분담, 자원 할당, 활동 조율을 하는 게 바로 조직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휘와 리딩하면서 계속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력과 노력고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제화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효과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 내지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의 흐름이 명확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별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요. 세 번째, 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행동체계가 마련되기 때문에 계획수립과 통제화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가 설정되고요. 다섯 번째, 직무의 중복과 과업에 관련된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여섯 번째,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에 연결시킴으로써 직무 수행성을 증대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을 잘 만들어 놓으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의 기본 단계다.
조직화의 과정으로서 먼저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자, 조직화의 첫 단계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찾아내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조직을 만들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워크투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요, 두 번째, 결정된 일의 양과 질을 감안하여 각각의 직위를 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우리 그룹이,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해야 되는 게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일을 양과 질을 감안해가지고요, 각각의 직위를 설정을 합니다. 먼저 누구 사람을 갖다 놓는 마지막인 거, 스태핑 마지막인 거고, 먼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직군이 이러이러한 직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만들고요. 3단계 직위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권한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의무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요, 각 직위에 구체적인 특정 개인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 조직화의 기본 단계. 먼저 첫 번째는 우리네 회사가, 우리네 조직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정을 해요.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서브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 발생한 일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을 시켜라.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됐잖아요.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유기적인 권한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거에 적합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직화라고 하는 거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조직 구조는요, 조직 내의 직무 또는 부문 사이에 형성되는 고정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직 구조. 자, 이게 고정적인 관계하고 이제 동적인 관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해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해부학은 고정적인 모습이야. 뼈의 위치, 근육의 위치, 막 이런 거 딱 고정적인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 위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동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개념, 고정적인 거는 해부학이지만 이게 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건 바로 생물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직 과정과 그다음에 조직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우리는 해부학이라고 보면 돼. 조직 구조 어떻게 생겼고, 여기는 헤드가 어떻게 되는 거고, 하위 부서가 어떻게 돼 있고, 부서 장들은 어떻게 돼 있고, 여기 역할은 뭐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이게 조직 구조예요. 조직 구조. 그런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막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 이거를 조직 과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구조는 조직 내의 직무 또는 부문 사이에 형성된 고정적인 관계다. 딱 봤을 때 나와 있는 고정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조직도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도 우리가 어디에 이제 회사를 갔어. 그러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를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해,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이 회사의 조직도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회사를 영위해 나가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 건 바로 조직도예요. 조직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역할이 주어지는 거고, 이 플로우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 조직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복잡해요. 얘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 수평적 분화, 그 다음에 수직적 분화, 그 다음에 지역적 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 거는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가. 그래서 내가 영업팀도 만들고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기획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인사총무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영업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생산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서 옆으로 쫙 깔리는 거, 이거를 수평적 분화라고 합니다. 이런 팀, 이런 부서 B, C, D 이런 부서들 나오는 걸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데,
크게 이거 말고요. 예를 들면은 영업부서가 있어. 그럼 영업을 총괄하는 뭐 본부장이 있을 거고요. 그 산하에 뭐 지점장들이 있을 거고요. 그 산하에 뭐 팀장들이 있을 거고 거기 팀원들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냅스지 위아래 상하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바로 수직적인 분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고 봤을 때 수평적으로도 부서가 많을 거고 수직적으로 상하관계도 많을 거고 이거를 수평적인 분화, 수직적인 분화라고 하는데 얘네가 전부 다 한 회사에만 몰려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또 생산 라인은 또 멀리 있어. 우리가 학교는 우리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군포에 있는데 생산은 어디에 저기 화성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역적인 분화,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잡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도는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복잡성. 그래가지고 수평적 분화, 조직이 서로 다른 부서나 전문화된 하위 단위를 가지는 정도를 수평적 분화라고 하고요.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건 조직 내의 계층의 수, 즉 조직 계층의 깊이를 가리키는 말로써 과업의 분화가 상하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수직적 분화가 너무 많아버리잖아요. 막 이게 높이가 너무 많은 거지. 이래버리면은 명령 하달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통제라든가 이런 게 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없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게 바로 조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적 분산, 조직의 물리적인 시설과 인력의 지역적 또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지역적 분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의 두 번째는요. 공식화입니다. 공식화, 매뉴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직무를 맡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직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식화되어 있다.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식화란 조직 내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고도로 공식화되어 있는 조직은 구성원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규정해 놓은 많은 규칙, 직무 기술서, 규정, 절차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예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받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게 되면. 근데 직무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내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어. 나는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뭐 진돗개 하나가 됐을 때는 나는 이거 뭐 A라는 일을 하고 B라는 일을 하고 저기에 가갖고 C라는 일을 하고 이게 순서대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버리고 다른 병사가 와가지고 이걸 맡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매뉴얼화가 돼 있잖아요. 공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학습해가지고 그 일을 또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에서는요, 이 공식화가 굉장히 픽스하게 잘 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공식화가 잘 되느냐라고 보면은요, 상황에 따라 그럼 공식화가 잘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맞든 표준화가 되어 있고 공식화가 되어 있으면 그 일을 해나가기가 좋겠지. 하지만 단점으로는 융통성, 폭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융통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대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맞는 직무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내가 만약에 생산 라인이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공식화가 나와 있지. 내가 뭐뭐를 해야 되는 건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픽스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자리야.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계속 변화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도 이 공식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일수록 공식화의 정도가 높으며 고도로 전문된 직무일수록 공식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조직 내의 계층이나 기능 부분에 따라서 공식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식화의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위 계층으로 가게 되면은 하는 일이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식화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를 구성을 할 때, 조직을 조직화시킬 때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집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권화의 반대가 분권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권한이라든가 의사결정이 모여있는 걸 집권하는 거고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구성원들이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걸 분권화라고 하는데 요거 정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조직 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권화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집권화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권화 또는 집권화 채택은 반드시 특정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권화 또는 집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교적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조직이 너무 방대해버리면요, 이거를 집권화시키면은 이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크면은 어때요? 권한에 대해서 쭉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제품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분포, 업무 기능의 성질, 직무의 성질, 구성원의 특징, 외부 환경 등에 따라서 집권화와 분권화의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조직도가 또 나오게 된다. 조직화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분권 조직 채택 이유는요,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동성이 요구되는 상황, 직무 변화가 심하고 외부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에서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권으로 나눠줘야지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바로 판단을 하고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 구조의 개념하고 그 구성 요소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자, 지금서부터는 뭐를 살펴볼 것이냐? 바로 그다음에 조직 구조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같이. 조직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요소는요, 분업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은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나누고 이렇게 일을 쭉 나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모아. 이렇게 이 일과 이 일은 누가 담당해야 돼? 이 일과 이 일을 모아야 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문화. 그래서 분업은 전체 조직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한다. 전체 조직 반드시 여러 사람이 분담을 수행해야 한다. 분업의 원칙을 기준으로 조직 구조를 본다면 한 조직의 전체 과업은 각종 성질이 다른 구체적인 작업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작업들은 다시 특정 단위나 부문으로 조합하여야 됩니다. 동시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단위나 부문 경영자들에게 부여하여 주어진 과업을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부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인 작업 또는 직무를 조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누는 거죠. 일을 부문화 시켜가지고 이 그룹 이렇게 쭉 일을 막 만들어놔, 분업화 시켜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룹별로 나누는 작업을 부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품을 가지고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부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트예요. 마트에 가면은 야채 코너가 있고요. 생활용품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뭐 다른 뭐 코너가 있고요. 수산물 코너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뭘 갖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무슨 코너가 있다는 해당 직원들도 그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물건, 생산물, 제품을 가지고서 부문을 나누는 거. 이거를 제품을 갖고서 나누는 거다. 두 번째는 지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나라로 봤을 때, 아니 뭐 외국하고 무역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서 하는데, 또는 유럽과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나누게 된다면은요, 크게 봤을 때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그러면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뭔가 부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기준은 뭘 갖고 하는 거야?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서 부문화를 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고객과 관련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담을 해나가는데, 아니면 고객에 대해서 CRM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 이 부서는 누구만 하는 거? 청소년만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이쪽은 어때요? 노인층을 담당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서비스를 하는 거야. 지금 뭘 갖고서 나누는 거예요? 고객을 가지고서 부문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가지고 부문화 시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세스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업무 내 일과 관련해가지고요, 제품 구매 관리 내지는 주문 입고 관리라고 해가지고 부서를 나누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생산 라인을 만드는 생산 라인, 근데 여기는 어때 주문을 하는 라인, 여기는 영업을 하는 라인,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가지고 부문을 나눌 수도 있다. 크게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쭉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그거를 하나하나 나누는 거를 분업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를 부문화시키는데 이 부문화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첫 번째 제품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고객을 대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업무 프로세스 상으로 업무를 가지고서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라인과 스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이제 라인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직접 관여하는 업무적인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라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라인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을 쭉 가면서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조업체에서는 생산 라인이야.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뭐 영업하는 데서는 영업 라인이야.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거. 이걸 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서로 봤을 때 생산 부서예요. 생산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전부 다 생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생산을 하는 아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사총무부서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재료를 사와야 되는 구매부서도 필요하겠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하는데 이런 부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영업과 관련된, 그래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뭔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라인과 스텝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스텝까지 해주시고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그 라인 쪽을 넘어가기 앞서 가지고요 권한에 대해서 권한 권한 위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권한 위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급자가 내가 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부장이 있고요. 아니면 CEO가 있고요. 최소한 중간 관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누가 있어요? 이제 실무자가 있는데 이제 CEO가 뭐든지 다 자기가 다 판단하는 최고 경영자가 다 판단하는 너무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내려줘? 중간 관리자한테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의 의견 존중합니다. 라고 내려주고 이게 바로 권한에 대해서 위양을 시켜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의 권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줬지만 여기는 모두 같이 따라가는 거다. 책임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정하여서 특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급자들은 하급자에 대해서 권한을 위양하는 동시에 그것에 상당한 책임까지도 같이 부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한 이용의 이점은 명확해요. 권한 이용은 경영자, 특히 최고 경영자의 직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요.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감소시킵니다. 왜? 중간에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보고하고 불필요한 의사소통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권한이양의 또 한 가지 이점은요. 하급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믿어주고 네가 결정해. 네 판단을 믿어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아랫사람도 뿌듯한 마음에 열심히 일하겠어요. 나중에 더 시간 지나가지고 본인이 중간관리자가 되더라도 그 역량이 많이 증가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권한이양이라고 하는 거 참 말이 쉬운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다 자기가 쥐고 있는 거야. 다 쥐고 있는 거야. 그러지 못하면은 자기가 다 보죠. 그건 더 이상 회사가 이 사업장에 커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내 권한을 너무 많이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권한 이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권한 이양의 장애 요소는요. 여건상 하급자의 능력이나 경험이 중대한 직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상급자 자신이 경영자는 그가 담당하는 직무를 직접 처리해야만 하고 하급자는 상급자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양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실제 시장에서는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넘기지를 못하는 거,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건 부하의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자신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 문제가 되는 거죠. 경영자가 권한이양을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권한위양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경영자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직접 명령 또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권력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하급자가 권한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상 효과적인 권한이양은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이양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이 사실상 상급자로부터 결정된다면 하급자들은 그러한
뭐 유명무실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줬는데 이 일해 네가 판단해 라고 했는데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라고 하면 아 그럼 시키지 말든가 결정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아니 어차피 내가 하라고 해도 다시 번복할 거면서 이건 권한 이양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권한 이양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제한을 두고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제폭 또는 이제 관리폭이라고 하는데요. 통제폭, 관리폭 또는 감독폭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제폭은 한 사람의 경영자가 통제 또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적당한 통제폭은 3명에서 9명 사이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20명에서 30명까지 통제폭이 증가한 조직도 있습니다. 통제폭의 크기 결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요인, 그 당사자가 과연 몇 명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적인 요인이에요. 과연 그 직무가 몇 명, 얼마만큼의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권한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기술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지리적인 요인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라인과 스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라인과 스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